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그 중심화제 찾고 그 다음에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 분단별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하는 식으로 갖다가 진행을 할 텐데요.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서울의 청계광장에는 스프링이라는 다슬기 형상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청계천 뭐 가볼 일이 있나? 자, 이것을 기획한 올덴버그는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여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올덴버그가 그 목적을 했던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 또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행위 및 활동을 공공미술이라 한다라고 지금 공공미술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의를 내려준 요 공공미술이 뭐가 되는 거죠? 중심 화제가 되는 거죠. 자,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공공미술은 또 시기가 나왔죠. 공공미술은 대중과 미술의 소통을 위해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를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 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두 개 같다.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미술관에만 전시되던 작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건물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공건물에 설치된 작품들은 한갓 건물의 장식으로 인식되어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은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로 확장되었다. 자,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죠. 공공장소에 놓이게 된 작품 중에는 주변 공간과 어울리지 않거나 미술가의 미학적 입장이 대중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말 그대로 이게 어려운 말로 갖다가 좀 더 풀어놨지만 무엇이 목적이었어? 공공미술은? 소통이 목적이었어. 근데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다면 목적을 달성했다, 달성하지 못했다.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날 소통에 대한 미술가, 봐봐, 소통이라는 얘기 나오죠. 소통에 대한 미술가의 반성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미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냐면 점차 주변의 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변화 양상 혹은 아니면 발전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공공미술은 이라고 하면서 시대가 바뀌었죠. 아까 전에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였던 것이 이번엔 1990년대 이후의 공공미술입니다. 참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며 대중을 작품 창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쪽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이라 할 수 있다. 자, 보아하니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공공미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공미술 중에 하나인 공간 장소 중심이라고 하냐? 공간 중심이라고 하냐? 장소 중심으로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녀석이 이제 한계 미술의 뭐 한계랑 그 다음에 변화랑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요. 이 문단에서는. 그리고 일단 이 문단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가 이제 1960년대에서 1980년대구나 라는 시기적인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서는 참여 중심 공공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미술을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아직 몰라, 안 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시기상으로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이때의 공공미술은 대중들의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게 하거나 작품을 보고 만지며 체험하는 활동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 네, 계속 나오지만 미술과 대중, 작품과 대중 사이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 공공미술은 소통이 목적인 거야.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이, 자,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어떤 거냐면 결과 중심의 수동적 미술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중심의 공공미술은 작품의 창작 과정에 대중이 참여해서 작품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 중심의, 네, 능동적 미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서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눈에 띄게 좀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공공미술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미술가는 자신의 미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자, 예상되는 반론 혹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우려는 대중의 미적 감상 능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반론, 예상되는 반론과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난해한 작품이라도 대중과의 소통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대중이 오롯이 이 예술성을 다 이해한다든지 예술가의 정서 혹은 아니면 예술가의 의도 이런 걸 모조리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공미술이라는 건 목적이 뭐야? 작품의 이해나 공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이다라는 얘기예요. 소통. 따라서 공공미술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소통의 가능성과 대립하지 않는다. 공공미술관은, 네, 예술의 자율성과 대립하지 않는다까지가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요. 요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공미술관은 예술의 자율성과 소통의 가능성 높이기 위해 대중의 예술적 감성이 어떠한지, 대중이 이러한 어떠한 작품을 기대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며 작품을 창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번째 문단을 뺄게요. 공공미술가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죠. 뭐 정리되셨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독서 지문 문제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의 문제 유형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요 지문 안에 내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혹은 아니면 내용이 있었는데 올바로 서술하고 있는가 옳지 못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찾는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죠. 장소 중심의 공공미술은 결과 중심의 미술이다. 아까 네모 친 걸로 갖다가 확인했죠. 장소 중심은 결과 중심이고 참여 중심은
이거 역삼각형으로 제가 표시해드렸잖아. 참여 중심은. 그렇죠. 과정 중심의 미술이다라고 얘기했죠. 맞고. 올덴버그의 스프링은 대중과의 소통, 그렇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뭐였죠? 공공 미술이었죠. 맞고. 그 다음에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했으나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 참여 중심의 공공 미술로 갖다가 변하게 되었죠. 장소 중심의 공공 미술은 작품 창작에서 대중의 참여는 참여 중심이지. 참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장소 중심이야? 답은 4번.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예술, 활동, 공공 미술, 그렇죠? 이거는 1문 안에서 정의를 내려줬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 개념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새로 나갈 텐데요. 자,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저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늘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내용 전개 방식이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글쓰기 전략이나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전개 방식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벌써 확인이 됐었죠. 정의 방식,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서술하는 건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예를 들어 라고 친절하게 누가 봐도 예시인 것처럼 시작하는 문장도 있습니다만 가령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뭐뭐와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다 예시 방식을 활용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고 대조는 세트인데 비교는 공통점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그 개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뭐 원인과 결과니까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게 아까 전에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그 과학과 기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사회의 그 경제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 순서, 단계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적어놓거나 하실 필요가 있는 전개 방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야 문제에 적용하기가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서사라고 되어 있는데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시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서술에서는 보통 변화 양상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시대에 따른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다가 두시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묘사는 사실은 뺄게요.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묘사가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묘사할 만한 건 그냥 그림 자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분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요거 기준. 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기준이 있어.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야. 뭐 기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으로 나눠라 라고 했을 때 키가 작은 건 몇 이하인가요? 키가 큰 건 몇 이상인가요? 라고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나는 커! 라고 하면서 그냥 내 믿음과 내 신념과 내 자신감으로 갖다가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정확히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뭐 시계는 시침, 붙임, 촌침.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분석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요거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그 일부분 내 역할이나 기능을 제시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것도 체킹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부품이 어떤 부분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연결돼서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아니면 어느 쪽에 무엇을 전달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용은 뭐 뻔하니까 꺼지고 유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유랑은 조금 달라요. 유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유비추리라고 얘기를 해서 유사한 그 속성을 가진 두 대상의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유추적 전개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는 내 친구고 B는 친하진 않아. 근데 이 둘이 국어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좋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B는 친하지 않고 친구가 아니니까 A한테 물어봤어. 야, 너 국어 공부 어떻게 하냐? 너 국어 점수가 왜 이렇게 잘 나와? 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해서 텍스트랑 많이 친해졌고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한 걸 못 참아서 뭐 책을 읽거나 할 때 개념이 이해 안 되거나 글의 그 담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 배경 지식도 쌓이고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B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걔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나 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이 유추입니다. 물론 얘는 그냥 공부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추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말 그대로 추론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떠한 그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쉬울 만한 개념으로 갖다가 풀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네,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뭐 형광펜이 됐든 빨간 펜이 됐든 표시를 해놔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글의 서술 방법이 간단하게 몇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뭐 그냥 보시면 알아요. 개념 사례 제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언급이 되는 그러한 방식의 서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 제시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원인 진단하고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요. 반박 주장형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점 절충형. 이 관점 절충형이라고 하는 게 흔히 얘기하는 정반합입니다. 원래 기존에 그 이론이나 기존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에 반대되거나 혹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이론이나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합은 거기에서 얘는 이게 맞고 얘는 이게 맞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짬뽕을 시키는 거야. 짜장이 맛있어. 아니야 짬뽕이야. 짜장이 맛있어. 아니야 짬뽕이야. 짬짜면 먹어보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반합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 제시형은 아까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온 변화 양상을 언급하는 표현이가 그 서술 양식이고요. 귀납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마지막 문단으로 갈수록 앞에 나왔던 문단에 예시 들었던 것들 혹은 아니면 그 이론이 적용된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모아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요거는 귀납형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좀 옛날식 표현으로 갖다가 하면은 이거는 미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괄식은 처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시 뭐 이런 것들 이게 두괄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중괄식은 사실 뭐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귀납형은 미괄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지문을 하나 또 보면서 가도록 하죠. 아니 2010년도 수능 거를 집어넣었어. 10년 전 거를 집어넣었네. 여러분들 2010년에 뭐 하고 있었나요? 어? 유치원이라고? 니들이 써줬냐? 본인 아저씨께 2010년이면 내가 전역을 했었는데. 아휴, 참 잘 갑니다. 웃지마 이것들아. 니들도 시간 금방금방 가. 눈 깜빡하면 2학년이고 눈 깜빡하면 3학년이고 다음에 20살 돼 임마. 아니고. 자 보시면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라고. 음악은 뭐다라고 뭘 먼저 해주고 있어? 오케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군요.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악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끝났어. 1문단이라고 하기에는 겨우 2줄밖에 안 되지만 1문단은 1문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악보에 관한 것을 언급하는 지문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져서 오늘날 악보에서 바로 악보 얘기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자, 높이. 그 다음에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자, 그래 놓고선 얘기를 하죠. 높이와 길이는 음악이 표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아하. 본질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이 높이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중심 화제가 되는 거야. 물론 크게 보면 악보이기는 합니다만 악보에서 표현된 높이와 길이에 대한 지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이 보자 계속 2줄인데,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높이, 길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높이에 대한 설명과 길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네, 또 정리하면서 보면 돼요. 자, 선은 높이를 표시하는 높이 얘기나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또 시간이 나왔군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봅시다.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제한할 수 없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9세기경에는 정확한 높낮이는 제한할 수가 없었다. 이후 12세기경부터 뭘 활용했냐면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5선 악보는 언제냐면 14세기 무렵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시간으로 보면 9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14세기이고요. 이때는 선이 없었고 이때는 2선 혹은 4선이었고 14세기에 지금 우리가 쓰는 5선지, 그쵸? 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표시를 해놔도 되고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놔도 됩니다. 또한, 자, 이번에는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딴 얘기야.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 지금 선과 음자리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자리표는 고정된 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서 이 음자리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음의 높이에 관한 문단의 내용이 확인이 되시죠. 자, 높이 얘기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길이를 표시하는 거야. 자, 높이 표시 파트였고 이번엔 길이 표시 파트야. 자, 13세기 말에 프랑코 기보법, 뭔지 몰라요.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4종류의 길이를 정하고 가장 긴 두플렉스 롱가 처럼 쓰냐 너?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 네. 한국말로 좀 해라. 네. 프랑크 기법법인데 한국말이 나올 리는 없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음표로 표기를 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요거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표. 자, 여기에서는 선과 음자리표였고 이번엔 음표인데 음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면 리듬의 표현이 다양한 리듬의 표현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죠. 특히 다성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다성음악이 뭐예요? 화음을 쌓은 음악을 얘기를 하죠. 메인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화음을 집어넣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단순한 예로 갖다가 치면 여러분들 뭐 노래방 갔을 때 듀엣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노래 잘하는 애가 메인 멜로디를 하면 안 됩니다. 노래 잘하는 애가 서브 멜로디를 해줘야 이제 노래가 되지. 노래 못하는 애가 서브 멜로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다가 메인 멜로디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여러가지 음길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데 유용했다. 보시면 듀플렉스 롱가랑 브레비스랑 세미브레비스랑 이런 식으로 갖다가 4개의 모양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제일 길어 보이죠? 그 다음에 롱가는 그것보단 짧아 보이고 브레비스는 아예 이 선도 없어. 짧고 세미브레비스는 더 짧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뭡니까? 콩나물 대가리죠. 뭐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뭐 이런 것들. 자,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리듬이라고 하는 게 음길이의 표현이구나. 요것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념 정의가 들어가 있군요. 리듬이라고 하는 건 음길이의 표현이구나.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면 이번에는 리듬으로 갖다가 박자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를 규칙적으로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자,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이 뭐뭐였냐면 선과 그 다음에 음자리표와 음표와 박자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얘들이 결국은 음의 길이 혹은 아니면 음의 높이를 표시하여서 지금의 악보를 완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셔야겠죠.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중강약. 어쨌든 있어요. 아마 음악 시간에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서 해줬을 거예요. 우리 때만 그랬나? 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걸 규칙적으로 반복할 때 묶은 것이 두 박자. 강약이면은 두 박자, 강약이면 세 박자, 네 박자는 트로트. 자,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주는 뭐 시기를 보면 14세기에 시작되었다. 자,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기들을 셋으로 나누는 완전문화를 사용했는데 뭐 그냥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자, 이게 14세기가 기준이 돼서 이전과 이후가 되는데 이전에는 그 완전분할은 3분할이죠.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후에는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불완전 이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3분할과 2분할은 세 박자와 두 박자의 계통에 기초가 되었다. 뭐 2분의 1박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딘가 봐요. 이와 같이 높이는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사실 쓸모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주는 문단입니다.
요약 역할의 분단인 거죠. 높이는 오선과 음자리표, 그 다음에 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이등과 규칙적인 각을 보여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문제 보면서 하도록 하죠. 윗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각각의 개념들을 나눴었고요. 악보 얘기를 했다가 악보에서 본질적인 요소 뭐하고 뭐? 높이하고 길이. 그리고 높이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그게 아까 전에 괜히 전에 그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길이에 관한 것도 시대별로 14세기 이전 14세기 이후로 갔다 했어. 자 발달 과정 혹은 아니면 변화 과정 혹은 아니면 변화 양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한번 찾아봅시다. 몇 번이죠? 뭐죠?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이죠.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발달 과정.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기존 관점, 새로운 관점 없고요. 객관적 자료, 그 표는 있었어. 하지만 비판적 시각은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 지적해서 새로운 전망 얘기한 거가 아니고요. 권위는 문론은 아예 사용된 적이 없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지문입니다. 국어 지문인데 왜 이과놈이 적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 그런 지문입니다. 벌써 막 곱하기 나오고 제곱 나오고 죽여버려. 국어 시험에 이런 거 내지 마라. 자, 어찌되었든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국어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읽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국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그 이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글에 나와 있는 걸 문제에 적용만 시키면 돼요. 국어적인 것만 물어보는 국어 문제입니다. 결국은. 보도록 할게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화에서 동화 버전으로 읽으신 분들은 걸리버 여행기 아마 소인국 얘기만 보통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는 걸리버 여행기 소설을 읽기 전에 뭐를 먼저 봤냐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책을 되게 좋아하셔서 집에 책밖에 없어. 책이 겁나 많았는데 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책을 막 구해다 주셨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모든 동화를 디즈니 버전으로 갖다가 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도 디즈니 버전으로 했는데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가 이제 미키마우스야.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가 이제 막 일어나 보니까 막 이렇게 묶여있고 알고 보니까 소인국에 가있고 그 얘기인데 소인국과 거인국 사람들이 등장한다. 사실 거인국 이야기는 동화 버전에서는 흔치는 않아요. 보통 다 소인국 얘기만 하는데 그들은 걸리버와 같은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작게 그러니까 1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거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보다 12배 크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 이과 새끼.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왜 불가능할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되고 아까 전에 읽었던 무슨 방식인 거야? 72쪽에서 봤던 2번이 되겠죠. 문제 제기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서술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면적과 부피의 그걸 왜 살펴보냐 이과노가. 자 예를 들어 그냥 상상력으로 대충 때리면 안 되나요? 아이 또쭉 요만한 소인국이 있을 수 있고 이만한 거인국이 있을 수 있다. 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서 면적하고 부피가 왜 나와 이과노. 자 각변의 길이가 벌써부터 딱딱해. 각변의 길이가 1m 인치 사이에 표면적은 1 곱하기 1이 6개 6면이니까 6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는 세제곱이죠. 1 세제곱미터가 된다.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표면적은 24 제곱미터, 부피는 8 세제곱미터로 커진다. 즉 길이. 자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다가 앞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아 이거 뭐지 하고 다시 읽는 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읽어도 됩니다만 굳이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한 번 더 말해줘요. 정리를 해서 말해줍니다. 즉 혹은 다시 말해 요약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앞에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준 부분이 다시 친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친절하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긴 겁니다. 그래서 네 굳이 아예 이해가 안 됐으면 한 번 더 읽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갸웃 정도면은 계속 읽다 보면 다시 한번 알아듣게끔 정리한 부분이 나오니까 읽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길이가 L 빼 길어지면 표면적은 L 제곱 부피는 L 세제곱에 비례하여 커지게 되는데 이런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면적 부피의 법칙이라고 한다. 제가 알고 있는 법칙은 머피의 법칙 정도인데 자 어쨌든 이 법칙은 밀도가 일정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만 바뀌는 경우라면 물체가 어떤 형태이든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 소인국과 거인국의 사람의 형태를 지닌 존재가 12분의 1과 12배의 존재가 가능하냐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무엇을 갖고 온 거야? 법칙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자,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들에게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걸리버의 키워 몸무게를 174cm, 몸무게 68kg. 적용하려면 소인의 키는 12분의 1인 14.5cm. 개 귀여워. 요만해. 요만한 사람이 걸어다녀. 자, 그 다음에 거인의 키는 걸리버보다 12배 더 큰 21m다. 21m면은 한 6층 건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 하면서 이렇게 오면 우린 뒤져요. 네. 자, 물질 밀도가 일정하다면 자 여기 밀도가 일정하고가 여기 이어지는 거야. 이어집니다. 밀도가 일정하다면 무게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인은 걸리버의 12의 3제곱분의 1인 40g. 요만한데 40g. 40g이면 이 정도면 하면 날아가요.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바람에 날리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인은 걸리버보다 12의 세제곱배 더 무거운 117톤이면 어마어마하군요. 돌아다니는 차 중에 되게 위협스러운 일반적인 트레일러 말고 위협스러운 차 중에 덤프 트럭이 5톤 트럭입니다. 117톤이면 뒤진다는 얘기.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인국 사람과 거인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냥 소설로 넘어가라. 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것이 위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과 같은 항온동물은 너무 이과 냄새 폴폴 나고요. 항온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무엇을 유지하는 동물이죠? 체온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동물입니다. 대부분 인간의 체온을 36.5도로 보는데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띡띡하고 찍어보면 나중에 36.3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보통 정상 범위가 36.1도에서부터 해서 36.5
아니지 37.1도 정도까지가 그나마 정상 범주이고 37.3도나 4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뭔가 열이 나는 상황이죠. 38도면 병원 가야 돼요. 39도면 실려가는 상황이고 40도가 넘어가면 네 오늘 내일 하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40 몇 도가 넘어간 게 시간이 오래되면 뇌세포가 이제 그 손상을 입는다라고 해요. 왜 내가 이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안 하죠? 겨울잠 안 자잖아요. 근데 파충류들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또 이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날씨가 추워지면 굳이 자기가 운동이 아니라 이제 활동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일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온도가 낮아져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겨울잠을 자는 거죠. 네, 겨울잠 자고 있는 뱀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세포의 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자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원리 같은 거니까 눈에 띄게 표시해 놓으세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외로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길게 보면 이거죠. 생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부피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발산되는 열 에너지는 몸의 표면적에 비례하고요. 비례한다. 요 관계를 확인을 해놔야 돼. 근데 따지면 자 몸의 부피에 비례하는 생산되는 열 에너지이니까 부피는 세제곱이었어요. 근데 표면적은 제곱이었죠. 그렇죠? 제곱미터였잖아. 그렇다면 12배나 커진 경우에는 무엇이 훨씬 커져버려요? 부피가 훨씬 커져버리죠. 그렇다면 생산되는 열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얘기야. 반대로 12배가 작아졌어. 그러면 여보죠? 생산되는 열 에너지가 훨씬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면적 다시 한번 나옵니다. 면적 부피의 법칙. 적용하면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에 비해 부피는 12의 세제곱분의 1로 표면적은 12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에너지 생산량은 12의 세제곱분의 1이나 줄었는데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12의 제곱분의 1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진 소인국 사람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왜요? 발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면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야겠죠. 많이 먹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배로 치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아시는 분? 일단 이렇게 하시죠. (1728) 28분의 1이랑 144분의 1이면 이게 저거를 12가 돼야겠지? 170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소인국 애들은 우리의 생활 패턴 이 템포보다 12배가 빨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지금 이 정도 템포로 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말도 12배 빠르게 할 것이고, 걷는 것도 12배 빠르게 걸을 것이고, 뛰는 것도 12배 빠르게 뛸 것이고, 먹는 것도 12배 많이 먹을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인간의 형태라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항온동물이면서 매우 몸집이 작은데 엄청나게 처먹고 평생 이제 움직이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에서 아이패드 프로 광고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아이패드 프로 앞에서 깜빡대는 새 있어요. 여기 이제 벌새인데 걔들은 어디 가지 나뭇가지 앉아 있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처럼 몸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 처먹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벌새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먹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인공 얘기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부분은 뒤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요. 73쪽하고 69쪽하고 별것 아닌 문제지만 그거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숙제예요. 69쪽과 73쪽.